크로스오버2 자연의 탐색 날씨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강수현상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겠죠. 우리나라는 실제 1년 365일 중에 대략 70에서 80% 정도가 강수가 없는 날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강수가 있는 날도 대부분의 경우 장마철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맑은 날로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또 지난 주말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비가 오고 있는데, 밖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아무리 안 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익숙하게 경험을 했던 그런 자연현상이라는 것이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지만 또 비가 안 와도 큰일이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정도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강수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먼저 구름 종류 10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하충은 CU, SC, ST, CU 큐뮬러스 저군이라고 하고, SC 스타트 큐뮬러스 층저군 또는 ST 스타투스 같은 구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비가 옵니다 라고 하면 저런 세 종류의 구름으로부터 비가 오게 될 거예요. 보통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스타트 큐뮬러스 같은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덮었어요.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하게 되고요. 그 아래에 스타투스가 조금씩 동동 떠 있는 이런 하늘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스타투스만 완전히 주변을 다 덮고 있는 상태, 안개가 끼었다가 떠오르는 그런 날씨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전혀 구름이 없이 완전히 맑은 날에도 저런 층운이 아주 낮게 깔려 있는 경우에도 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비는 우리가 드리즐, 이슬비 또는 가랑비라고 하는 비의 형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강수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비가 온다. 중충운에서는 알토큐뮬러스 또는 알토스타투스 같은 구름이 있을 텐데요. 저런 구름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비가 오진 않아요. 하지만 저 구름도 상당히 두꺼워지게 되면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붉은 빗방울들이 한두 방울 정도씩 떨어질 수는 있지만 상당히 건조한 상태에서 비가 온다. 완전히 높은 구름, CCCS, CI 같은 시로큐뮬러스, 시로스트라투스, 그 다음에 시러스, 저런 구름에서는 비가 안 오나요? 글쎄요. 저 고도를 날아다니는 조종사들한테 물어보면 비행기의 착빙, 아이싱이라고 하죠. 얼음덩어리가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얼음가루나 아니면 물방울들이 지상까지 내려오면서 우리한테 맞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강수 현상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구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온 그런 비처럼 아주 본격적으로 오는 그런 전선성 가루나, 아니면 여름철에 소나기가 오는 이런 구름일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님버스 스타투스, 난충 같은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여름철 소나기는 큐멀로님버스처럼 정난운에 의해서 비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저런 큐멀로님버스처럼 완전히 상충원 고도까지 발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10,000피트 정도에서 20,000피트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그런 어떤 저분의 형태에서도 소나기는 종종 내리게 돼요. 천둥번개까지는 동반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정난운이 되어야만 눈이 오나요? 또는 비가 오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10가지 정도의 구름이 있지만 주로 비가 오는 구름은 하층운들입니다. 그리고 소나기는 저분 또는 정난운에서 오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비에서는 난충운이라고 하는 구름도 흔히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음은 고기압과 저기압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람의 기분을 얘기할 때도 그 사람 왠지 우중충하고 금방이라도 막 화를 낼 것 같아, 이러면 저 사람 지금 저기압이야, 조심하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기압일 경우에는 왠지 구름이 낀 그런 우중충한 분위기, 이런 걸 생각할 텐데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자는 것이죠. 저기압의 경우에는 상승 기류가 있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김이 서리는 것처럼 물방울이 맺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구름이다. 반대로 고기압의 경우에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고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있던 구름도 건조해져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맑은 하늘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저기압은 상승 기류, 온도가 낮아져요. 고기압은 하강 기류, 온도가 높아져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강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강하다 할 때 강이니까. 강수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액체의 형태, 물로 내려오는 것을 강우, 비라고 하고, 얼어있는 상태로 내려오는 것을 강설, 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눈도 있고 또는 우박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축이 돼서 수증기는 기체 상태죠. 이것이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 내리는 현상을 우리는 강수 현상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국제기상기구에서는 비와 눈을 나눠가지고 각각 이름을 붙여놨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레인, 비가 될 거예요. RA라고 이렇게 코드를 붙여놨고, 소나기의 경우에는 샤워예요. 레인 샤워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뇌전 현상을 동반할 경우, 그러니까 뇌우의 경우에는 썬더스톰, TS 또는 TSTM이라고 보통 하고요. 드리즐 같은 경우는 이슬비 또는 가랑비를 이야기하겠죠. 눈의 경우에는 스노우, SM부터 시작해서 우박처럼 내리는 스노브레인 같은 경우, 아이스플랫, 그 다음에 스노우헤일, 아이스 크리스탈, 사라기 눈 같은 경우, 헤일, 우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눈이 또 역시 정의가 되어 있고 각각의 코드들이 있다. 아래 있는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경우가 정난운의 밑에서 아주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멀리서 바라보는 경우가 되겠죠. 실제 저 지역에서는 비가 막 내려가지고 하늘이 깜깜한 이런 형태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비가 오면서도 또 해가 비치는 여우비 같은 그런 형태로 비를 경험하게 되기도 할 거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풍경으로 봐서는 런던 같은데 눈이 이렇게 펑펑 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런 모든 현상을 우리는 강수 현상이라고 하고,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비나 눈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빗방울이나 눈송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제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는 빙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설인데요.
저런 정난운이 있을 때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온도가 빠르게 하강하면서 저 안에는 빙정이라고 하는 얼음 핵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얼음 핵 주변과 물방울이 있을 때 저 두 개는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같은 온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물의 형태로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것을 관행갑된 물방울이라고 하는데 그 물과 얼음 표면에서의 포화 수증 기압을 측정을 하게 되면 물 쪽이 수증 기압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증발한 수증기들이 빙정에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빙정이 계속 성장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물방울이 커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병합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빙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아주 더운 지역에 그러니까 적도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또 이론의 경우에는 물방울이 큰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이 있을 때 그 물방울 사이에서 어떤 표면 장력과 그리고 그 물방울 표면에서 어떤 또 포화 수증기압 차이 때문에 물방울이 점점 커져요. 이런 설들도 있는데요. 빙정설이나 병합설이나 다 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빗방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 중이다.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에 나온 어떤 신문 기사인데요. 나사에서 드리즐, 그러니까 이슬비의 물방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어떤 논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빙정설, 병합설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설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보다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런 드리즐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그 구름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안개에서 내리는 안개비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조차도 명확하게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기상현상 또는 기후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방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빙정설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은 습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요, 과연 그 습도가 어떻게 정의되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글쎄요, 쉽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자, 습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 절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양을 표시하는 건데 무슨 양입니까? 수증기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질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게 단위가 써 있는데 미터 세제곱분의 그램입니다. 미터 세제곱이면 얼마일까요? 1000리터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 1m인 그런 상자 안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있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물론 절대 습도도 우리가 강수량을 예측하거나 이럴 때 흔히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물리량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습도 몇 %니?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대 습도가 될 거예요. 자, 저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한번 봐야 될 텐데 포화 수증기압에 대한 현재 수증기압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율이기 때문에 퍼센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돼요. 많이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포화 수증기압이라는 건 뭔가요? 공기 중에 포함 가능한 최대 수증기 압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가지겠죠. 대기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압력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그 대기의 압력이 있을 때 그 압력을 구성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분압들이 있을 거예요. 나눠진 압력들. 공기 중에 산소의 분압이 얼마입니까?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얼마입니까? 질소의 분압이 얼마입니까? 거기에는 수증기의 분압이라는 것도 있겠죠. 자, 그때 어떤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 압력을 포화 수증기압. 그러니까 수증기가 포화됐을 때 압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포화 수증기압은 절대 습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단위 부피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압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압력이 높아진다네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체 상태에 물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떤 공기의 상대 습도가 100%였대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기가 어떤 상황에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화 수증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 공기는 포함할 수 있는 최대량, 포화 수증기압보다 더 많은 수증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남는 수증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는 것이죠. 그렇죠. 기체 상태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물이 되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포화 수증기압을 넣는 수증기는 액체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든 물방울이 된다고 하면 무거우니까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강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자,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학교 공원에서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에 정원이 100명이라고 해서 100명의 학생이 탄 거죠. 근데 이 버스가 주안역으로 막 가다가 중간에 경찰서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경찰 아저씨가 차를 세워요. 그러더니 우리 경찰서 앞에 지나갈 때는 버스의 정원이 100명이 아니라 50명이에요. 그러면서 50명을 넘는 사람들은 다 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버스 안에 있는 50명이 내리고 50명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정원이 줄어듭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공원에서 100명을 태웠는데 경찰서 앞을 지나갈 때마다 50명씩 내립니다. 그러면 경찰서 앞은 어떻게 되죠? 계속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물이 계속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물 먹는 하마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보통 이제 염 종류,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걸 이용해도 좋은데요. 그런 소금물 또는 염화칼슘 포화용액의 경우에는 그 표면의 그 포화 수증기압이 일반 그 공기의 포화 수증기압하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공기들은 물을 거기다 내놔야 돼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쪽이 그 안에 있는 그 가루들이 다 녹을 때까지 물이 차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좀 더 쉬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즘은 저런 냉장고는 없어요. 워낙들 냉장고를 잘 만드니까 저렇게 냉동실에 성에가 저렇게 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냉장고 열어보면 저렇게 성에가 꽉 차가지고 하드 아이스크림 하나 넣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성에가 끼었다는 것이죠. 물론 학교 후문에 원룸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저런 것들을 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냉장고 속의 온도는 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얼음 주변의 포화 수증기압이 액체 포화 수증기압, 물에서의 포화 수증기압보다 낮다는 것이죠. 그 주변에서는 수증기를 조금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액체에서 나온 수증기압,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압이 높은 상태에 있던 공기가 얼음 주변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화 수증기압이 낮으니까. 마치 버스가 갔는데 저기에 가면 정원이 적어졌네요. 그래서 남는 사람은 내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온 그 물방울들이 얼음 주변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얼어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얼음이 커져요. 그래서 마치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경찰서 앞에 자꾸 사람이 많아집니다. 증가합니다는 것처럼 물들이 저기 자꾸 붙어가지고 얼어붙으니까 얼음이 점점 커지는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런 원리를 우리가 빙정설의 하나의 그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얼음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얼음 주변의 포화 수증기압보다 그 주변의 그 포화 수증기압이 낮을 경우에는 또 얼음도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즘 냉장고들의 경우에는 저런 성해를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어떤 수증기압을 낮춰주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냉동실에 얼음을 얼려놔도 오랫동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그 얼음을 꺼내지 않고 보게 되면 얼음이 작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저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강수 현상이 일어날 조건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먼저 수증기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기 중에는 적절한 양의 수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 습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압에 비해서 너무 작은 양의 수증기압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럴 경우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수증기가 공급되려면 바람이 강이나 호수나 바다로부터 불러오게 되면은 수증기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이런 조건이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수증기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수증기가 응결될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증기, 기체 상태였던 이 수증기들이 액체 상태 또는 고체 상태 얼음으로 이렇게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응결이 되려면 왜 응결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 어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상승 기류에 의한 온도의 하강이 있습니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단열 냉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의 경우는 차가운 환경에 그냥 접촉을 해버렸어요. 주변에 뭔가 차가운 게 있으면 그 주변에 김이 서리겠죠. 마치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통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바깥에 내놓으면 그 통 주변에 이렇게 그 성에가 끼잖아요. 그죠? 아니면 차가운 음료수 그 컵 옆에 물방울이 맺히는 이런 현상처럼.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가 오려면 수증기가 공급돼야 됩니다. 공급된 수증기가 비로 다 내리게 되면 더 이상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수증기가 물방울 또는 얼음으로 응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어보라고 하면 상승 기류에 의한 온도 하강 또는 차가운 환경과 접촉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기류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요. 차가운 환경과 접촉하는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차차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것은 월간 강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그렇죠. 적당히 비가 오다가 장마철이 되면 여름장마, 가을장마에 저렇게 비가 많이 오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지만 저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북미 지역을 보면은 상당히 건조한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죠. 특히 호주 같은 경우도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강수 현상을 평균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남한 지역을 보게 되면 적당한 하늘색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주 그 적당한 강수량이에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비가 많이 와서 탈이고요.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좀 적게 와서 탈이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막이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강수량을 갖는 나라가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남미에 있는 저런 나라들 몇 개 국가 정도고 인도 정도가 되네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기후적으로는 강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참 적절한 그런 굉장히 좋은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비가 오기 위해서는 이런 수증기의 순환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워터 사이클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 봤을 텐데 우선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태양광이 될 거예요. 태양으로 받는 에너지로부터 강이나 호수에서 물이 증발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구름이 되어가지고 육지에 또는 바다나 강에도 또 비를 뿌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는 지하수가 돼서 또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육지에서도 어느 정도의 증발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큰 양은 아니지만 태양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열에 의해서 화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해저 저 밑에 굉장히 뜨거운 열수가 막 올라오는 그런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증발에 기여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강수의 종류를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컨벤셔널 레인폴. 아주 전형적인 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태양이 떠 있을 때 바다나 아니면 강이나 또는 촉촉한 땅에서부터 저 햇빛을 받아가지고 증발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구름이 만들어지고 충분한 구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저렇게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비가 내리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나기가 오거나 대류운이죠.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 우리가 저런 장면들을 흔하게 사실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파트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름철에 창밖을 내다보면 저게 뭔가 구름인데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구름 밑이 저렇게 뿌옇게 되면은 실제 그 지역에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바다에서는 저렇게 먼 바다에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저것은 이제 정나눈, 적은 정도인데요. 그 바닥에서 저렇게 소나기가 쏟아지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대류운에 의한 구름에 의해서
그 방울, 이제 빗방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할 때. 그러니까 보통 저런 구름이 만들어지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니까 물방울이 막 위로 떠올라가다가 빈정설에 의해서 그 빈정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상승 기류보다도 버틸 수가 없는 정도의 무게가 된다라고 하면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일시적으로 저것들이 쫙 쏟아지게 되면 갑자기 또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마이크로버스트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항공기상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현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런 구름에 저렇게 비가 쏟아지는 지역으로 비행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하강 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쭉 밑으로 하강을 하면서 특히 이제 착륙 과정에서 저런 걸 만나게 되면 바로 바닥에다 충돌을 해가지고 추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저런 현상 때문에 사고를 몇 번 겪은 이후부터 지금은 어느 규모 이상의 대형 항공기에는 반드시 기상 레이더를 설치를 해서 저런 어떤 그 마이크로버스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레이더로 관찰을 하면 피해가도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리는 비가 산악지형에 의한 비가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녹새바람 또는 팬 현상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아까 우리가 강수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수증기가 공급돼야 될 것. 그리고 충분히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두 번째 온도가 내려갈 무언가가 있는데 온도가 내려갈 무언가 중에 하나는 상승기류였잖아요. 바로 산사면을 타고 강제적으로 저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물방울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비가 막 내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비가 오는 쪽은 왼쪽뿐이죠. 그래서 산을 넘어간 공기는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올 땐 어때요? 하강기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이상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올라갈 때는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 포화수증기압을 넘는 수증기압에 해당되는 수증기들은 비가 다 내린다는 것이죠. 근데 꼭대기를 넘어가는 순간 포화수증기압보다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없어지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저렇게 분다. 저런 것을 우리는 녹새바람이라고도 하고 팬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해안에 있는 태백산맥 때문에 저런 현상들이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북서풍이나 남서풍이 부는 경우에는 태백산맥의 서쪽에 비가 오면서 강릉 지방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될 거고, 반대로 북동풍이나 남동풍이 불게 되면은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지역은 막 눈이 오거나 비가 오게 되고 그 태백산맥을 넘어서 오는 공기는 굉장히 맑고 건조한 그리고 따뜻한 그런 바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실제 사진을 보면 이런 풍경은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흔히 봤을 것이고, 실제 비가 오는 날 주변에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비가 오는 날은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그만 그 상승기류가 만들어져도 바로바로 구름이 더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인천 지역에서는 강화도 정도가 이제 쉽게 육안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개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한번 보게 되면 바람 방향에 따라서는 그쪽 산등성에 이렇게 구름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런 산악 그 지형에 의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런 구름 그리고 그런 강수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이 전선성 강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또 살펴보기도 했지만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저렇게 만나는 그런 어떤 경계에서는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올라가는 쪽에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서 구름이 생기고 또 이제 비가 쏟아지는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식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정체전선, 그래서 장마전선 같은 것이 될 것이고, 차가운 공기가 굉장히 세게 밀어내게 된다고 하면 할렘전선이라고 해서 그 전선이 쭉 빨리 이동하는 이런 형태의 전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전선성 강우, 굉장히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비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그냥 그 대류운에 의한 강우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소나기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쉽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전선성 강우의 경우에는 전선이 이동하는 속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비교적 정확하게 비가 오는 시간 같은 것들도, 그 다음에 얼마나 비가 올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우리나라로 전선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왠지 왼쪽에서 들어오는 구름이 저렇게 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기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론트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프론트가 지나갈 때 굉장히 강한 비가 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까지도 이제 동반을 하는 그런 강한 전선성 강우가 내리게 되겠죠. 이 경우는 지난해 여름에 계속 장마가 엄청 길었죠. 그래서 여름 내내 비가 왔었는데 계속해서 그 장마전선 주변에 있는 그 기압골들이 발달하면서 전선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비를 뿌렸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태풍에 의한 비인데요. 태풍 같은 경우는 정말 격렬한 기상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렇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저것이 이제 강한 상승기류를 만들게 될 텐데요. 보통 이제 그 뜨거운 열대 바다에서 그 잔열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아주 강력한 이제 상승기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저런 상승기류로부터 만들어진 그 구름들이 또 강한 이제 비를 뿌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또는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정말 태풍의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태풍 피해를 그렇게 크게 입은 적이 없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저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 태풍, 오키나와 지역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 태풍이 어디로 갈까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정도가 달라져요. 가장 흔한 경우는 태풍이 저렇게 오다가 그냥 중국의 남해안이나 동해안으로 상륙을 해버리는 경우예요. 저 경우에는 중국에는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되겠죠. 하지만 상륙을 하자마자 태풍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태풍은 따뜻한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발달을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육지로 들어오게 되면 세력이 갑자기 약해지면서 이렇게 다 깨지면서 흩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다만 저렇게 중국으로 상륙한 태풍의 경우에는 상륙한 뒤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일기예보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저렇게 일본 남해상으로 지나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본이라고 하는 저 지형이 태풍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태풍이 일본 남해상으로 저렇게 가거나 일본 남해안을 따라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태풍이 우리나라 대한 해협을 통과하는 저런 경우가 있어요.
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글쎄요, 뭐 제주도나 부산 정도, 포항이나 뭐 이런 정도의 영향을 주는데요. 중부지방이나 우리나라의 다른 그 지역들은 저 경우에도 태풍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반원이고 왼쪽이 안전반원이라고 그래요. 뭐 가항반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한해역을 통과하는 전원 태풍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 진행 방향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일단 세력이 약해지고, 두 번째는 저 경우에 바람의 방향은 태풍의 중심에서 반지의 방향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바람이 불까요? 그렇죠. 동풍이 불잖아요. 동풍이 분다는 얘기는 태백산맥을 넘어온 바람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단열, 압축, 온도가 올라갑니다. 구름이 없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뭐 A급 태풍, B급 태풍 해가지고 태풍 예보를 낼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의 강수량을 예보하도록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대한해역을 통과할 때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강수량 100mm, 300mm 막 이런 식으로 예보를 내는데, 글쎄요, 맞는 경우가 거의 없죠. 실제 저런 식으로 통과할 경우에는 서울 중부지방, 뭐 인천 이런 지역은 강수량이 5mm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 경우도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바로 서해상으로 저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남해상으로 상륙을 하는 경우에 남해상에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글쎄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이제 그런 경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풍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중국으로 상륙하거나 일본 남해상으로 가거나 또는 뭐 대한해역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통풍이 불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정말 지형적으로는 정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정말 안전한 이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일본에서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재산 피해를 내는지를 우리는 좀 잘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언제든 저렇게 서해상으로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낼 수 있는 것이 태풍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는 태풍이 저런 정도의 피해를 낼 수가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늘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계절성 강우죠. 보통 이제 몬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우에는 장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6월에 남해안부터 시작을 해서 6월 중순에 중부지방을 넘어가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을 다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한여름이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여름 장마가 되고요. 대략 뭐 2주에서 3주, 뭐 길게는 한 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때는 이제 여름 장마에 비해서는 좀 남아 속도가 빠른데, 그때 9월 달에 쑥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가을 장마라고 한다. 근데 이상하게도 뭐 여름 장마에도 상당히 많은 호우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특히 그 기록에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뭐 호우가 내려가지고 정말 홍수가 났어요. 그런 경우는 9월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을 장마에 더 많은 이제 호우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중국 동해안이나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일기예보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레이크 이펙트 스노우라는 걸 한번 봅시다. 호수 효과에 의한 눈이라는 것인데,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에요. 뭔가 하면 물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가 기온 변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뜨뜻한 그 호수가 있는데 콜드에어,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그 바람이 저런 호수 위로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김이 막 이렇게 후루룩 올라와요. 실제로 막 목욕탕 욕조에서 김이 올라오듯이. 그래서 그것들이 막 구름이 돼가지고 쭉 육지 쪽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양의 눈을 뿌리는 이제 이런 현상을 레이크 이펙트 스노우라고 하는데요. 좀 더 쉽게 보면 따뜻한 호수에서 찬 공기가 있으면 김이 올라가고 그것이 상층 바람을 타고 육지 쪽으로 가는데 구름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육지 쪽에다가 저는 엄청난 눈을 쏟는 이런 현상을 레이크 이펙트 스노우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러면 바로 그 매년 겨울마다 뭐 캐나다나 아니면 뉴욕에서 뭐 버팔로에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그냥 뒤덮였어요. 뭐 하루 적설량이 2m가 됐습니다. 이런 토픽들을 매년 겨울 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호수에 의한 눈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미국 그 뉴욕 근처에 있는 지도인데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호수들이 저기에 있잖아요. 그 미국과 캐나다 북경 지역에. 그래서 저기 실제 가보면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거의 바다와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호수다 보니까 저런 호수들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그리고 그게 북서풍일 경우에는 뉴욕이나 이제 이런 지역에 엄청난 양의 눈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레이크 이펙트 스노우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흑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흑조, 일본어로 하면 쿠로시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흑조라고 그것을 한자를 다시 한국말로 읽어서 하는데, 우리나라 서해상에 이제 흐르는 그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예요. 그래서 그게 난류인데 겨울철에도 어느 정도 따뜻한 그런 바닷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사만사원 동장군이 밀어붙여요. 그렇게 되면은 저렇게 바다 위에 엄청난 양의 눈구름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동장군이 막 밀어붙이는 시기에는 저 구름이 북서풍을 타고 충청 호남 지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눈이 내린다. 근데 사실 그런 눈 때문에 또 그 다음 해에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좋은 조건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것이 3한 동안 일어나는 일이고 4, 5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화중지방에서 오는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풍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동성 고기압이 들어올 때는 풍향이 남서풍에서 서풍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인천, 서울 이런 중부지방에 엄청난 양의 폭설이 내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 겨울철에 이런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는 이런 흑조 현상에 의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압골이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도 어디선가 눈구름이 만들어져가지고 폭설이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북미 지역이나 캐나다 지역에서 내리는 그런 그 호수에 의한 눈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내리는 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마무리를 해봅시다. 강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축돼서 내리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강수, 물로 내릴 때, 강설, 눈으로 내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절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부피의 공기 안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있으니까 이건 절대량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올 때 그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것은 상대 습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인가요? 자, 그 다음에 강수의 조건은 수증기의 공급과 온도의 하강이었어요. 온도의 하강이라는 의미는
상대 습도가 100%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가 포함할 수 있는 이상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압 이상의 수증기들은 액체 상태 또는 고체 상태로 바뀌어서 강수로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때 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상승기류입니다. 상승기류는 어떨 때 만들어질까요? 따뜻해서 대류에 의해서 올라간다거나 전선에 의해서 밀려 올라간다거나 산이나 언덕 같은 걸 만나가지고 강제적으로 올라간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차가운 환경과 접촉을 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의 흑조현상 같은 경우가 있다. 따뜻한 바다 위로 찬 공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따뜻한 바다에서는 기인이 올라가게 되고 찬 공기들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공기가 막 섞이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육지로 들어와서 폭설을 내리게 하는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수 현상의 어떤 종류나 그리고 원인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런 지식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보다 다양한 어떤 기상 현상들 그리고 그런 기상 현상들을 어떻게 예측할까요? 일기예보 문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요즘 우리 환경 문제에 있어서 기후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기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좀 이어나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